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27%,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4%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여당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 운영의 방향은 옳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7%로 집계됐습니다. 총선 전인 2주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9%포인트 오른 64%로 긍정평가의 2배가 넘습니다. 같은 전국지표 조사에서 2022년 8월 둘째 주 28%였던 기존 최저치보다도 낮게 나온 겁니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3월 4주차 조사에 비해 9%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습니다. 조사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이뤄졌습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셈인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운영의 방향은 옳다는 입장이며 이런 뜻을 일부 당선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국민의힘 한 당선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끝난 뒤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방향은 옳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게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참패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입장 표명을 하면서 국정 운영 방향에 문제가 없다고 읽힐 만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라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여당 내부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고, 영남 출신 인사는 당대표 선거에 나와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90년생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가개혁 추진력이 상실됐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공정에 신뢰가 깨졌다며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자는 총선 참패에 대한 처절한 평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 크게 진 건 아니라는 당 일각의 주장은 정신승리라고 일축했고, 위기를 덮어둔 채 조기 전당대회로 분위기를 띄우는 건 쓰레기가 있는 방에 이불을 덮어놓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투표로 바꾼 규칙에 반대한다며 민심의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막아놓은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저희 정당이 운영됩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위기론에 대처하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영남 중심당의 한계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천이권 당선되는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과 공천을 받고도 수수히 날아가는 수도권 의원하고의 현실이 있게 옛날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을 하면서 공산당 본부를 폭발시켜라. 우리 당 지도부, 국회의원, 우리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폭발시켜야 될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역시 대통령에 휘둘리지 않는 지도부를 만들라, 영남 출신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등 강한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돌리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틀 전 4시간에 걸쳐 회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후임 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의 장제원 의원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요청으로 총선 전 잡혔던 일정이지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미뤄진 거라며 회동은 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차기 국무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엔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국무총리는 사심과 야욕이 없고 협치가 가능해야 하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과 대통령에 대한 충직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런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홍 시장은 JTBC에 그건 아니라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시장은 총선 참패 뒤 차기 대선을 의식한 듯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집중 비난해왔습니다. 정치 아이돌로 착각해 셀카만 찍었다. 문재인 사냥개. 특검 대처할 준비나 하라고 날을 세웠고 오늘도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책임론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역시 당원 투표 비중을 현행 100%로 유지해야 한다며 친윤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대통령실 내부의 혼란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권 인사 기용설에 공식 홍보나 인선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들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인선과 관계없는 다른 참모들은 검토한 건 사실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걸 놓고 비선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영입설을 두고 대통령실은 오락가락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라인에서 부인한 만큼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오늘도 보수 진영 인력난이 있어 넓은 진폭에서 살피는 건 맞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인사 공보를 맡은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의 말이 엇갈린 겁니다. 이에 비선 라인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이 인사 라인이 아니라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이제 설들이 도는데 홍보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구성된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뭐 정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참모진 사이에선 해프닝이라기엔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우려해 방어적 인물만 찾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보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겁니다. 국정 쇄신의 첫발인 인선에서부터 대통령실 내 혼선이 그대로 노출된 가운데 오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이번 인사 논란이 따로 다뤄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혼선이 더 커지기 전에 비서실장 인선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 가능성이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 장제원 의원, 이정현 전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전 장관은 여전히 후임 총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주말쯤 귀국할 예정인데 귀국을 앞두고 협치가 기묘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해 일본에 머물고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이 협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차기 총리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첫 입장입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내용을 인용하며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극단의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소통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총리 임명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박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고려할 때 실제 총리 기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영선 장관 전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 그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했을 때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또 지난 2022년에 김건희 여사를 20년 전에 알았다고 한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주말을 전후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열리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건데 2달 전 심사 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석방이 될 경우 이달 말에 풀려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땅을 사면서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가짜 증명서는 법원에도 제출됐습니다.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최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 9개월째 수감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소 형기의 절반을 채운 대상자들을 매달 심사합니다. 최 씨는 형기의 70%를 넘겼고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에도 심사받았지만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다음 달인 3월에는 빠졌고 이달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종 승인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법무부는 기계적 형식적 절차에 따라 수형자들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최 씨의 가석방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 씨의 남은 형기는 올해 7월까지로 이번에 가석방이 되면 오는 30일에 풀려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정재호 주 중국 대사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정 대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정 대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JTBC가 확보한 2분짜리 녹음 파일엔 지난해 7월 이뤄진 정재호 주중대사와 신고자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이메일로 대사관 행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업들이 3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정 대사는 이메일은 읽지 않은 채 신고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아닌 보고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무슨 태도입니까 지금? 그걸 왜 혼자만 합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대사한테 메일 보내는데 뭐 죄입니까? 법적인 지시가 아니라 다르죠. 그런 법적 규정이 없는데 그걸 따라고 하시면 안 되죠.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지만 길지는 못했습니다. 대사관 행사에 분명히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별개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고자는 결국 지난달 정 대사의 비위가 있다며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 대사가 폭언과 함께 외교부 출신과 비외교부 출신인 주재관들을 갈라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전체 회의 뒤 주재관만 따로 남긴 뒤 주재관들이 문제, 사고만 안 치면 다행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은 하급자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대사 측은 당시 직무기강에 유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 맞지만 해당 발언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기된 의혹 역시 일방의 주장이라며 외교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연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당대표 연임 촉구 서명운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뿐이라며 오는 8월 임기를 마치는 이 대표가 반드시 연임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있어야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등 각종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도 총선 승리를 이끈 이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당대표가 강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면에서는 또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동시에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제2의 수박이란 주장도 펼쳤습니다. 조국혁신당 워크숍 강연자로 나섰던 정청래 의원에게도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 의원이 해명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신문계에선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정치가 배타적이 되는 거죠. 정치를 하려면 큰 과제로 모두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이재명 대표는 차례로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특히 조 대표는 부산 출신인 박 열사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서울대 2년 선배입니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 잊지 않고 있다며 부산 사투리로 여기는 제가 단디해보겠다는 추모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19살 여대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도 가해 남성은 곧바로 풀려났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 이효정 씨의 부모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딸이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다며 가해 남성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처벌하란 문구를 쓴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적각 구속 수사하라. 19살 이효정 씨를 마구 때려 끝내 숨지게 한 가해자를 풀어준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겁니다. 아무런 병이 없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10일 만에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딸을 보내기 전까지 이런 자리에 설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힘겹게 섰던 부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외환실에 얼마나 추워. 거기 있는 것도 가슴 아프고 얘를 보내주는 것도 가슴 아파. 맞아 엉망인 딸의 얼굴과 이름을 굳이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장례를 하면은 억울해서 하늘나라 가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효정 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신고는 7만 7천여 건, 하루 평균 200명 넘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1만 3천여 명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건 310명, 2.2%뿐입니다. 떠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어디든지 찾으러 올 수 있어요가 대부분 하는 얘기거든요. 친밀했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대응이 어려운 교제폭력,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멈춰서 있던 KTX 열차를 들이받으며 4명이 다쳤습니다. 또 200명 넘는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차 2대가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열차 앞부분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안쪽 부품들이 훤히 보일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무궁화호 열차가 서울역 경부선 승강장에 서 있던 부산행 KTX 열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터지는 소린가 했는데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나서 저 포함해서 앞에 계시던 손님들이 다 같이 돌아봤거든요. 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의 앞쪽 바퀴가 열차 선로에서 빠졌습니다. 무궁화호에는 승객이 없었지만 KTX엔 승객 287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4명이 다쳤습니다. KTX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다른 열차로 갈아탔고 무궁화호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도 30분 넘게 기다려 다른 열차를 탔습니다. 사고가 난 선로가 막히면서 ITX 마음열차와 경의중앙선의 다른 열차 등도 오전 운행이 일부 제한됐습니다. 코레일은 오후 3시쯤 사고 복구가 완전히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경찰 등과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지난해 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에 대한 마무리 복원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복구하는 데 넉 달의 시간, 1억 원 넘는 돈이 들었는데 문화재청은 낙서범들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소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얼굴에 씌우는 마스크팩 같기도, 상처를 감싸는 반창고 같기도 한 물질이 경복궁 담벼락에 붙었습니다. 이름은 젤란검,
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오래된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당장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남아있는 스프레이 흔적들을 오늘부터 화학약품을 통해 지우는 겁니다. 먼저 아세톤으로 벽에 남은 스프레이 성분을 없앤 뒤 젤란검을 써서 한 번 더 자국을 흡착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난해 12월 낙서로 더럽혀진 직후엔 얼룩진 부분을 망치로 두드리고 얇게 갈아내고 녹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선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기온이 너무 낮아서 화학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간 화학 양품을 써서 마무리 작업을 하면 담장의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낙서는 1분도 걸리지 않았겠지만 복구를 하기까지는 시간도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50명 정도 학예 연구사들이 투입돼 복구 비용은 1억 원이 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낙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구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수입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중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6일 오후입니다. 가해자는 2학년 남학생입니다. 도어락이 달린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뒤 한 여교사가 들어오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들켰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를 병가 처리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등교하지 못하도록 해 분리 조치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했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 두 번째는 피해 교사 보호, 이거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결정되면 거의 결정된 대로 그냥.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인근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됐습니다. 200명 넘는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30억 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12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한국과 쿠웨이트, 태국까지 세 나라가 공조한 덕에 오랜 기간 숨어 지내던 사기범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태국 공항에서 경찰들이 한 남성을 둘러싸고 걸어갑니다. 비행기에 앉자마자 수갑을 채웁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성매법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겁니다. 올해 3월 쿠웨이트 현지에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쯤 국내 모 건설사 쿠웨이트 법인에서 건축 자재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처럼 가짜 발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다시 발주를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뒤 다음 해 쿠웨이트로 도망쳤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쿠웨이트 경찰이 A씨의 은신처를 찾아 잠복 끝에 외출하던 순간 덮쳐 붙잡았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비행기를 탄 A씨는 직항편이 없어 태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압송됐습니다. About the detention of any criminal at Suvarnabhumi Airport, Royal Thai Police have no any difficulties to have detention for any criminals because we do it professionally. 머나먼 나라로 도망친 A씨의 도주 행각은 한국과 쿠웨이트 경찰, 태국 이민청의 공조로 12년 만에 끝났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사흘째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도 종일 공기가 탁했죠. 내일도 남아있는 황사 탓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주말부터 차츰 맑아지면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바닷빛이 온통 잿빛입니다. 바로 위 다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흙먼지 뒤덮인 도심, 오늘 오후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35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부산의 풍경입니다. 중국과 고비 사막, 내몽골 고원에서 생긴 황사가
이틀 전부터 우리나라를 삼킨 탓에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나빠졌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다 보니까 일단 집중적으로 바람을 먹어야 되니까 보호하려고 다 했습니다. 엊그제부터 목이 계속 칼칼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날씨 좋아서 자전거 타려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나빠가지고 마스크 써서 타느라 힘들었어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황사가 남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다행히 모레부터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모레부터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강수의 영향으로 점차 해소되어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먼지는 주말에 모두 씻겨 내려간다는 겁니다. 토요일 수도권엔 5에서 10mm, 부산, 울산, 경남엔 20에서 6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7도 등 20도 밑으로 떨어져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오늘 낮 광주 대인동에서 승용차가 카페 안으로 돌진해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어디선가 달려나온 검은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건물로 돌진합니다. 길 가던 여성 2명 앞으로 스치듯 지나갑니다. 여성들은 놀라 물러서고 주변 시민들은 뛰쳐나옵니다. 승용차가 돌진한 곳은 카페였습니다.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 앞이 들린 채 벽에 처박히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소리 나자마자 풍비박산이었고 사람 밑에 6명, 7명 달려있고 차 밑에. 카페로 돌진한 차량은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유리창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 카페는 문 연 지 이제 나흘째였습니다. 내부는 엉망이 됐고 점심 뒤 커피 마시던 손님과 직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4명은 중상이었습니다. 60대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주변 시민들이 부상자들을 구조했습니다.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빼고 운전대 있는 사람은 완전 안 되겠더라고.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차량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저기 돌 있는 데서 갑자기 우회전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급발진이 생겼다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한 40대 여성이 이웃의 택배 물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아파트 고층 난간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야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 입은 경찰 특공대가 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난간으로 여성이 튀어나오고 곧 제압당합니다. 같은 시각 문 앞에 대기하던 대원들은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난간 넘어 나가려 했던 여성을 눌러 붙잡았습니다. 비명 지르고 우는 여성은 왜 날 체포하냐고 묻습니다. 이후에 실마리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개봉한 택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 다 있네. 이 40대 여성, 최근 한 달 동안 이웃들 택배를 훔쳤습니다. 이 여성은 다른 집 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 상자를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2층뿐만 아니라 다른 층 이웃집 택배 상자도 모두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가져갔죠? 이거 그냥 같은 층인 줄 알았어요. CCTV가 없어가지고. 물건이 자꾸 없어지자 주민들 10명이 신고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량으로 발생해서 교통안이 당해서 사람들이 정신없게 많이 몰려있다고. CCTV를 분석한 경찰이 이 여성을 지목했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14층 창문 난간에 걸터 앉아 저항하고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결국 특공대까지 투입한 이유입니다. 상습절도로 끝났을 사건은 소동 끝에 커졌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근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급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특정 사료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샘플을 수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고양이 한 마리. 며칠을 앓다 이틀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 호흡이 가파르고 몇 걸음 가다가 철푸덕 심정지가 왔고. 윤 씨가 키우는 다른 고양이 2마리도 현재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이런 고양이들이 늘자 대한수의사회가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뒷다리가 좀 아파 보이는 느낌이 좀 감염병 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원인이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3일 뒤에 집에 있던 저희 또 다른 고양이가 똑같은 증상을 앉는 모습을 봤을 때 그냥 털썩 주저앉는다. 아직까지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사료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증상을 보인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특정 제조 공장에서 만든 사료를 먹었다는 겁니다. 60가구가 넘고 피해 동물이 110마리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사료예요. 현재 길고양이들한테 이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목된 사료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고양이 사체를 부검하고 사료 샘플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 가격은 이달부터 최대 20% 오르고 치킨과 햄버거 또 초콜릿 등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국민 반찬이자 이른바 K푸드의 주역 김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반찬 없을 때 먹기도 좋고 그냥 밑반찬 마땅하지 않을 때도 하나 더 해서 먹기 좋고 보통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하는 게 김이고 제일 만만하게 먹는 게 김이잖아요. 그런데 국내 조미김 시장 5위권인 중견업체 3곳이 이달부터 슈퍼마켓 소비가를 최대 20% 올렸습니다. 다음 달엔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도 가격을 인상합니다. 가장 큰 배경은 재료가 되는 김 원초 가격 급등입니다. 최근 마른 김 100장 중도매가는 1,44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단 60% 가까이 뛴 겁니다. 최근 1, 2년 사이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병충해가 퍼졌는데 전국 김의 77%를 생산하는 전남에서만 지난해 10% 넘게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반면 김을 수입해가는 국가는 10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면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기업들도 조만간 김 가격 인상에 나설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콜릿 원료가 되는 코코아 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초콜릿 가공품 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식품 제조사는 다음 달부터 빼빼로,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17개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립니다. 치킨 등 프랜차이즈 식품부터 각종 가공품까지 정부가 눌러왔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총선 직후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이 초저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면서 국내 완구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히려 폐업을 고민하는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완구 업체를 운영한 문성원 대표는 올해는 신상품 출시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장난감 수요도 줄긴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알리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 때문입니다. 거의 20%대 들어옵니다. 10,000원짜리면 2,000원대 들어옵니다. 그냥. 가격 비교가 너무 안 됩니다.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그만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접는 분들도 나오고. 과거에도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한 저가 중국산 장난감이 들어왔지만 직구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몇십 가지 하면 검사비가 몇 천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지금 직구는 그런 규제를 다 피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소량으로 들어오는 물건이다 보니까 직구 제품은 각종 인증 비용이나 관세 등을 피해갈 수 있는데 국내 업체들에겐 오히려 역차별이란 겁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연간 누적 한도를 주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한 번에 $150만 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은 이미 중국 직구 여파에 매출이 줄었거나 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모조품도 적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만드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잘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배터리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아니면 망가진 거 고칠 수 있냐 이런데.
중국발 초저가 공세에 국내 업체들은 씨름하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 관리를 위해 중국과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돌비뉴스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야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자, 박영선 총리 입각설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도 야권에서는 갈라치기다 이런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나 지금의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어요. 난 이게 국정의 파트너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약간 갈라치기 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 박 전 장관이 좀 언급되는 게 뜻밖의 소식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총리 후보다라는 게 좀 뜻밖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알려진 대로 박영선 전 장관은 친문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달리 처음에는 친문이 아니라 비문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친문계로 입장이 바뀐 거는 2017년 대선 직전이었는데요. 자, 당시 한번 보시면은 박영선 또 이종걸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 의원들이었는데 네. 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캠프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당시 초미의 그 정치권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먼저 탈당한 건 바로 앞서 보신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행보가 엇갈린 거잖아요. 결국에 박영선 전 장관은 남았던 거고 민주당에.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시 두 사람, 박영선, 이현주 두 사람의 선택에 그 순간의 선택으로 정치적인 역정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영선 전 장관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내면서 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서 평가를 받았지만 네. 반대로 이현주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와 함께 힘들게 제3당, 제3지대 야당 생활을 하다가 결국 미래통합당까지 가기도 했었죠. 자,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박영선, 이종걸 두 사람의 사진 위에다 저렇게 뭐 언주야, 이게 바로 정치야, 이런 식의 그 밈이 상당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보여주는 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데요. 그 후에 이현주 전 의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밝힌 게 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여자 의원님께서 너 먼저 나가라. 네가 먼저 나가서 국민의당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나간다. 나가서 보니까 안 나와. 뒤를 돌아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네, 이거는 이현주 당선자의 주장인 거죠, 이거는. 본인이 이제 직접 들었다는 거고 지금 말씀을 하는 그 여자 의원이 박영선 전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정치권에서는. 네.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현주 전 의원은 8년여 만에 민주당에 돌아와서 복당을 한 뒤에 당선이 됐죠. 자, 반대로 돌아와 보니까 이번에 박영선 전 장관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반대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반대 상황이 됐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또 언주야, 언니는 이제 총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정치다라는 이런 또 밈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대로 자, 박영선 만약에 총리가 된다고 하면 인사청문위원장으로 이현주 의원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와 청문위원으로서 만나서 날선 공방,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이현주 청문위원장. 뭐 이게 맞을지, 맞으면 뭐 성지 순례 같은 거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너도 나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적어봤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제1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자, 너도 나도 의장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자타공인, 친명의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도 오늘 네. 도전 시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국회 뭐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도 했었지만은 뭐 거의 파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유연하고 또 여야의 그 타협과 대화 또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것 같네요. 그동안은 뭐 추미애, 조정식 같은 뭐 당내 최다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후보군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급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벌어지다 보니까 의장의 역할이 커졌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보다 국회의장 선거가 더 뜨겁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조정식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제 3파전, 4파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당내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 당원들, 핵심 지지층에서는 추 전 장관을 좀 선호하는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의장 선거는 당원이 아니라 의원들이 직접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 전 장관이 만약에 되면 그 미국의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처럼 자기가 직접 나서서 대여 투쟁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좀 내놓고 있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지난 2009년이었죠. MB 정부 시절 당시에 환노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의 그 당론과는 달리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이른바 보수 계열 측에서는 추 전 장관을 띄워주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를 지금 뭐 환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철을 맞은 제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가 잇따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내산 제첩만 쓴다면서 장사했지만 중국산과 섞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간을 보호하고 빈혈을 예방한다는 제첩. 온유월이 제철인데 환경이 나빠지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만큼 채취가 잘 안 됩니다. 값도 절반인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제첩과 국내산 제첩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껍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은 누른빛을 띠고 국내산은 짙은 갈색에 가깝습니다. 크기도 국내산은 손톱만 해 중국산보다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알맹이만 보면 엇비슷해 분간이 어렵습니다. 이걸 노린 업체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통마다 뽀얀 제첩국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국내산 제첩만 쓴다는 부산 한 식품 제조 업체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제첩이 든 자루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중국산이랑 국내산을 섞었지요. 몇 대 몇으로 섞었습니까? 그럼 3대 7? 포장 제첩국이 층층이 쌓여 있는 또 다른 업체. 역시 국내산으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거래 명세서를 확인하니 중국산입니다. 국산 제첩을 만드는 목가게에서는 10kg 몇십만 차이나요. 국으로 끓이고 나면 더욱 원산지를 가려내기 쉽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중국산이 사용된 제첩국이 지난해부터 15톤 이상 만들어진 걸로 보고 적발된 5개 업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중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승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회에 출전했던 케냐 선수가 중국 선수의 우승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로 고용됐다고 폭로한 겁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마라톤 결승선을 불과 몇백 미터 앞둔 상황. 앞서 달리던 아프리카 선수들이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도를 늦춥니다. 선두권과 점점 거리를 좁히는 이 선수,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의 허재입니다. 허재가 힘겹게 따라붙자 케냐의 응난가트 선수가 먼저 가라는 듯 손짓을 하며 아예 길을 터줬습니다. 그리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허 선수의 복폭에 맞춰 그 뒤를 따릅니다. 결국 우승은 허재의 목. 나란히 2등으로 들어온 아프리카 선수들과 단 1초 차이였습니다. 석연치 않는 경기 결과에 승부 조작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양심 선언이 나왔습니다. 응난가트는 중국의 신기록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허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5년 전 같은 대회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의 류훈량이 경기 막판 케냐 선수들을 제치고 2초 차이로 우승을 했는데 그 과정이 이번 대회와 판박이라는 겁니다. 허재가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다던 중국의 속도, 当做自己一堂高质量的训练课，还是全力的准备这个巴黎奥运会，在巴黎跑出我们中国速度。 조작 논란으로 그 가치가 빛이 발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는 말단 조직이 우리나라의 통반장과 비슷한 인민반장입니다. 북한이 최근엔 CCTV와 안면 인식기까지 동원하면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탈북하는 것 모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교단에 선 선생님 머리 위로 학교 곳곳을 비추는 CCTV 화면이 보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 앞 건물.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에도 CCTV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나온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보고서에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실태가 담겼습니다. 교실마다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연구진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쓰는 자료 등을 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안면 인식기는 대학 연구소와 공장 등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인식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진과 지문을 포함한 생체 정보도 모으고 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북중 국경 감시에도 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국경 양쪽을 비추는 CCTV는 물론 중국 국경 쪽에선 안면 인식기에 포착된 탈북자들이 붙잡혀 다시 북송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차역도 출구가 여러 개일지라도 각 출구마다 그 안면 인식키를 해놨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 북한 당국은 그동안 마을마다 지정한 인민반장이 가정집을 갑자기 방문하거나 주민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주민 생활을 감시해왔습니다.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시까지 더해 주민의 삶을 2중, 3중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통산 홈런 신기록까지 딱 한 개를 남겨둔 최정 선수. 시속 150km 강속구에 맞고 교체돼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처음엔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소견이 나와서 팬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데요. 오늘 다시 검사해보니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골절이면 복귀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너무 다행이죠. 최정 선수는 일단 통증이 가라앉으면 몸 상태를 점검하고 출전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원한 스윙으로 만든 468번째 홈런. 그라운드엔 다시 기대와 희망이 짙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전국을 뒤덮고 있는 황사로 인해 숨쉬기가 답답합니다. 뒤의 사진은 오늘 대구의 모습인데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로 잿빛 모래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부터 황사가 차츰 해소되기 시작하겠지만 오전까지 전국의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영동, 충북과 남부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부산과 울산, 제주도는 오전에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는 밤 사이에도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먼지 사이로 비친 봄 햇살은 따사로웠는데요. 내일까지도 한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쑥쑥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은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청주와 광주, 창원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남아있는 먼지도 해소되겠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